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3년 6월 10날 시행한 지방직 9급 건축 계획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뭐 다 풀어보고 간단하게 총평을 하겠지만은요. 난이도 상으로는 중 정도에서 약간 낮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그냥 공부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상 정도까지도 느낄 수 있는 문제지만은 우리 같이 공부한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요, 중하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죠. 자, 문제 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박물관의 특수 전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어요. 자, 이거 우리 수업할 때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수 전시기법 하면은 통상 네 가지를 비교를 하고 그 이외에 영상 매체를 이용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몇 번씩 강조를 했죠. 따라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해피하다라고까지도 설명을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볼게요. 1번. 영상 전시, 현물을 직접 전시할 수 없는 경우. 자, 현물이 있으면은 전시할 물건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전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시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뒤에 사진이라든가 또 측면이라든 어떤 설명이라든가 그리고 영상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3차원 매체를 활용하고 또 그렇게 맞춰가지고 박스 안에다 넣고 우리는 유리를 통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디오라마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없어요. 그럼 방법 없죠.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전에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할 때에는 물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만들든지 뭐 각종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채택을 하겠죠. 따라서 영상을 전시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현물을 직접 전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하게 되고요. 오브제 전시만을 한계의 극복. 오브제 전시만이 한계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설명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냥 한눈에 보고 이것을 그냥 말로 글로 써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제 전시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맞네요. 두 번째, 하모니카 전시 있어요. 하모니카 전시는 하모니카의 흡입구처럼 동일한 공간을 연속하여 배치를 함으로써 동일 전시물을 배치를 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전시 방법이 뭐죠? 하모니카 전시예요. 자, 맞죠? 자, 세 번째, 파노라마 전시. 연속적인 주제를 전경으로 펼쳐지도록 연출한다.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전시하는 그런 형식이 파노라마 형식이에요. 시간의 연속성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연속성, 그런 시퀀스를 갖는 경우에 전시를 할 경우는 파노라마 전시가 굉장히 효과적이죠. 1960년대, 1980년대, 그 다음에 뭐 2000년대, 2010년 또는 2020년대 이렇게 시간의 연속성을 보여주기가 참 좋겠죠. 그럴 경우에 길게 전시한다. 그게 파노라마 전시고요. 전시하는 전시품은 설명의 그런 백그라운드 밑에다가 그대로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맞네요. 자, 네 번째, 디오라마 전시가 있습니다. 디오라마 전시는 2차원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자, 뭐가 틀렸어요? 얘예요. 2차원적인 전시 매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 위에는 영상 전시도 한마디로 보면은 영상 전시 자체가 3D 맥스, 4D인가요? 뭐 4D, 5D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TV처럼 모니터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것도 2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차원적이 아닌 3차원 같은 경우에는 모형이 있다. 그 모형은 3차원이잖아요. 이 디오라마 전시는 3차원적인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물체 자체를 전시하면서 하나의 사실이라든가 주제를 설명하기에 딱 좋은 전시 방법이에요. 3차원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입체감이나 현장감을 잘 줄 수 있는 전시가 디오라마 전시가 되겠죠.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물론 설명은 길게 했습니다. 얘는 한번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예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은요. 이렇게 한 번 정도 잘 이해해 두시고 추후에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저랑 같이 공부 한 번만 하면요. 절대로 틀리지 않는 그런 내용에다 또 강조를 했었어요. 문제 1번이었고요. 문제 2번 볼게요. 다음 제시된 건축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건축계획 공부를 할 때 첫째 시간이나 둘째 시간에 항상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이에요. 매번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껴놔가지고요. 이 프로세스 순서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설명 안 하는 분들 많으신데 프로세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되죠.
그 문제 자체가 건축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전체적인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적으로는요, 의사결정 단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설계 단계 자체만을 이야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건축의 과정을 설명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LC에서 라이프 사이클에서 전체 건물의 생애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철거할 때까지요. 또는 해체할 때까지. 여기서는 건축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먼저 기획을 해야 됩니다. 기획을 해야 된다. 즉 내가 어느 땅이 있다. 그 땅에 무엇을 지을까 고민을 한다. 그게 기획 과정이에요. 자, 기획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계획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무엇이 좋은가 규모 검토도 하고 프로그램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계획이에요. 계획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자,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 과정에서 스케치도 하죠. 그런 에스키스 과정을 거쳐서 도면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설계예요. 근데 설계는 두 쪼가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기본 설계에서 기본적으로 설계한다는 거예요. 허가를 넣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 설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시공을 해야 되겠죠.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시공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건축 공사를 위한 도면을 납품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실시 설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획, 계획, 일단 설계 단계까지 오고요. 자, 기본 설계가 있고 이 기본 설계는 때에 따라서는 중간 설계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계획 과정에서 단순히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조금 더 보탠다. 스케치 과정을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그럴 때는 계획, 설계라는 말도 쓰긴 쓰니까 이런 계획 설계라는 말을 만약에 쓴다라고 할 때는 중간 설계 단계를 여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 설계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순서 기획, 계획이 있고 설계에서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들어갔죠. 자, 그럼 설계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뭘 해야 됩니까? 시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공을 한다는 거죠. 도서대로 시공이 잘 되는지에 대한 감리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공하는 과정에 동일하게 같이 감리를 하게 됩니다. 다 공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사용을 하면 되겠죠? 사용이에요. 자, 사용 승인을 얻게 되면 그 다음 바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을 하면서 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 중에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 건물을 잘 사용을 하는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의견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거주 평가예요. POE라는 거. POE 이런 과정이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어렵거는 없습니다. 기획이 제일 먼저일까요? 기획 1번. 그 다음에 계획이 들어간다. 계획이 있나요? 저기 있죠. 2번. 그 다음에 기본 설계가 들어가게 돼 있죠. 3번.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겠죠. 4번. 그 다음에 시공 감리가 있어야 되겠죠. 5번.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 거주 평가가 있으니까 6번. 자, 다가 제일 끝에 들어있어요. 끝에 들어있죠. 그 다음 판은 맨 앞에 있고요. 그리고 요거 앞에 마가 있으니까 마 찾으면 되겠죠. 들어갑니다. 그럼 답은 1번이에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네요. 따라서 난이도로 볼 때는요. 1번 문제도 그렇지만 2번 문제도 난이도는 하예요. 하. 잘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기로 할게요. 문제 3번. 근린생활권 주거단지 단위 중의 하나로 근린생활권 주거단위에서 우리는 통상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를 이야기를 하죠. 인보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요. 1헥타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동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보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인보구가 20개 정도가 모이게 되면 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근린분구를 이루게 되겠고요. 자, 근린분구가 커져서 한 4개 정도 모이게 되면 근린주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린주구 이론에서 근린주구는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일상생활 할 수도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요. 큰 공원도 있습니다. 소방서도 있고요. 우체국도 있어요. 도서관도 있지요. 그런 단위가 근린주구다 단위인 거예요. 물론 근린주구가 한 4개 정도 모이게 되면 근린지구가 되는데 근린주구 이론상에서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 자, 그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근린생활권 주거단지 단위 중에 하나로 대략 100헥타르의 면적의 초등학교 중심. 자, 초등학교 중심 나왔으면은 답은 뭘까요? 근린주구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돼요. 인보구는 중심시설이 어린이 놀이터예요. 어린이 놀이터. 근린분구 같은 경우는 중심시설이라고 딱히 규정하기가 어렵지만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소비를 위한 근린생활시설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놓인다라는 거예요. 근린지구는 중심시설이 초등학교예요. 답은 그래서 3번이다. 이건 하 문제에서도 하예요. 최하예요.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아주 이것도 쉬운 문제네요. 자, 이 형태가 B형이에요. B형을 본 분들은 엄청 기분 좋았을 거예요. 1, 2, 3번 쫙쫙쫙 풀다 보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죠. 자, 3번 문제였고요. 4번 문제 볼게요. 백화점의 수직 동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또 역시 쉬운 문제예요. 백화점 나오면요. 1번 에스컬레이터는 전체 연면적에 대한 점유율이 높고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에스컬레이터 한 대의 길이로 볼 때 N은 굉장히 길어요. 그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때는 경사도를 30도 이하로 유지해 줘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35도까지 올릴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30도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한 층고가 유지된다라고 할 때 그 층고를 올라가기 위해서 30도 이하를 유지해 주면 층고가 높을수록 길어지게 돼요. 자, 길어지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밑에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 자체로만 면적으로 볼 때는 많은 면적이 소요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 대당 가격이 비싸요. 자, 엘리베이터는 한 대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근데 에스컬레이터는 어때요? 한 대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나요? 한 대 있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4개층 올라간다라고 할 때는 올라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내려오는 거 하나, 둘, 셋, 넷, 총 8개가 필요해요. 근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당 차지하는 면적 자체는 에스컬레이터가 커요. 두 번째, 이거 맞고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는 에스컬레이터에 비해서 수송량 대비 점유 면적이 작아서 가장 효율적인 수송 수단이다. 이건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동일 시간에 동일한 인원을 운반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는 몇 대가 있어야 되고 에스컬레이터는 몇 대가 있어야 될 건가? 이런 기준을 한번 잡아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00명을 운반하겠다라고 할 때는 60분 동안 10,000명 운반하려면 에스컬레이터 한 대, 적어도 한 대, 통상 2대면 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는 10,000명을 1시간 동안 운반하려면 도대체 몇 대가 필요한 거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 막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대 놓는 것보다 에스컬레이터 한 대 놓는 것보다 엘리베이터를 훨씬 더 많이 놔야 되기 때문에 동일 시간 동안에 동일 수송량으로 기준 잡아서 비교를 한다면은 에스컬레이터는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수송량 대비 점유 면적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요게 바뀌었네요. 요게 열로고 요것이 열로 가야 돼요. 에스컬레이터는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수송량 대비 점유 면적이 작다. 왜? 연속해서 계속 운반해 주니까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수송 수단이에요. 답은 2번이죠. 자, 이건 수업할 때도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했고 우리 예상 문제에서도 이 문제는 나왔었습니다. 물론 1번, 2번, 3번, 4번 다 나왔었어요. 이거. 자, 답은 2번이었네요. 옳지 않은 것은요. 나머지 볼게요. 3번 에스컬레이터는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고객이 대기 시간이 짧죠. 왜? 연속적으로 운행하잖아요. 그래서 수송 능력 좋습니다. 네 번째, 엘리베이터는 가급적 집중 배치하고 고객용, 화물용, 그 다음에 사무용으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답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자, 4번까지 보니까요. 전부 다 난이도는요. 하예요. 하.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 기본에서도 쉬운 문제들.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전에 제가 이론 수업을 할 때는 얘를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한두 해 전인가 그때부터는 이 그림을 안 냈어요. 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요. 너무 양도 많고 너무 공부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뺀 부분인데 하필이면 나왔어요. 하필이면 나왔는데 자, 그런데 계획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우리 공부에서는 계획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요. 설령 어려웠고 또는 모르는 것 또는 혼란스러운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라고 분명히 수업 시간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OT 할 때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중에서 총 20문제 중에서 까다로운 한 3문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 자, 볼게요. 풀어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이겠거든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다음 창호 평면에 나타난 피벗은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손 중심을 향해서 얘를 돌린다. 이게 피벗이에요. 이게 피벗. 획 돌리는 거. 그래서 피벗 종축창이라는 건 뭘까요? 자,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어떤 얇은 판을 하나 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꽂은 것을 이걸 획 돌려버렸어요. 탁 돌리면 바람개비처럼 후루룩 돌아가죠.
자, 이게 축이에요. 그러면 세로로 서 있으니까 이게 정축창이에요. 만약에 저거를 정축창이 아니라 횡이라 바꿨을 때 N은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축을 세워놓고 요렇게 팔랑개비를 두고 요렇게 돌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빼렉빼렉빼렉 돌아가겠죠. 이게 횡이에요. 자, 그래서 창을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반만 열리게 한다든가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정축창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정축창의 배연창 유효 면적 산정 기준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벽면이에요. 이제 벽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벽면이다. 이제 벽면이고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창이에요.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얘는 없겠죠? 힌지는 어디만 붙어 있습니까? 여기에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창을 열면 어떻게 휙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 안 열었어요.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닫혀져 있는 상태니까 배연은 안 돼요. 그래서 공기가 답답하고 아니면 연기가 찹니다. 불이 나니까. 그러면 이 창을 밀어서 열어야 되겠죠? 옆에 싹 밀게 되면은 여기 크레센트 같은 것들, 크레센트가 아니라 참 걸개 같은 것들 열어가지고 밀었어요. 그럼 밀면 어떻게 열립니까? 내가 미는 쪽의 창은 절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은 회전이 되니까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되겠죠. 휴르륵 돌아가가지고요. 그러면 열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공기가 나갈 거예요. 즉 연기가 들어있으면 연기가 쭈르륵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겠죠. 자, 위에서 본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바로 여기 힌지 부분이 여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끝에 부분이 여기에 창의 끝. 요 창은 지금 만약에 닫혀 있으면은 이렇게 닫혀 있다가 완전히 90도로 열었다 그러면 요렇게 요만큼 열었다 좀 완전히 90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요만큼. 자, 요만큼까지만 열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9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이 경우에서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냐. 이것이 바로 배연창의 유효 면적 산정 기준이에요. 기준. 자, 그래서 단 W는 기준 정했어요. 창의 폭이고요. 이 폭이고 H는 창의 유효 높이예요. 폭은 얘가 완전히 뜯어버린다면 중요한 의미겠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높이가. 자, 이렇게 싹 열었어요. 요만큼을 열어놨더니 비어있는 부분은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인면에서 볼 때는요. 그럼 바람은 수직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벽면에 창이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고요. 바람은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공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기가 나가고 연기가 나가고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니까 이 면적을 산정하면 돼요. 자, 근데 이쪽에도 열리죠? 따라서 이 면적을 산정하면 됩니다. 자, 이 높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H라고 했습니다. H. 자, 그러면 여기에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하면 요 면적이 나오고요. 똑같이 피고대가 양쪽 똑같은 면적으로 열릴 거니까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H 곱하기 요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예요? 자, 보니까 여기에 창을 요만큼 열었으니까요. 이렇게 닫혀 있다가 완전히 90도까지 열기도 하지만은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열겠다라고 할 때 N은 그때는 요만큼을 열린 거예요. 닫힌 상태에서 싹 열었으니까 수직으로 가면 요만큼이에요. 물론 이만큼이 열어져 있는 상태이지만은 이 면에 수직하게 연기가 또는 공기가 나간다라고 치니까 요만한 면적이니까 답은 뭐예요? 예로 들어가야 되겠죠. 2분의 L-가 들어가야 됩니다. 2분의 L이 아니고 그래서 이만큼이 열렸다 하더라도요. 수직이면은 여기는 닫혀져 있는 상태니까 요만큼만 오픈되어 있다. 그래서 요것이 요거고 요것이 높이가 H고 그리고 요쪽 두 개니까 여기도 있잖아요. 요만큼.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그럼 찾아볼까요? 높이 곱하기 그리고 열렸을 때 벽면의 수직한 부분의 면적 2분의 L' 그 다음에 곱하기 창이 여기 하나 여기 열린 부분 두 개 있으니까 2를 하게 되면 어딜까요? W는 일단 아니에요. H가 들어가야 되고 둘 중에 하나니까 L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L''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는 그 기준에 보면 설명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경우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창을 이렇게 붙잡고 여기에 힌지가 있어서 완전히 연다 그러면은 그냥 높이 곱하기 이 길이에요. 오픈의 길이. 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한 번씩 잘 생각을 해 두세요. 만약에 배연창을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반만 열린다 그러면은 요만큼이 되잖아요. 또 의미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벽면에 평행하게 붙은 창에 열었을 때
벽의 수직한 부분으로 보이는 개구된 부분이 면적을 산정하면은 그것이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기준입니다. 자,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요. 아주 오래전에 나올까 말까 하던 그런 정도였어요. 이번에 나왔으니까 내년, 후년 이후로 해가지고 2040, 2024, 2025 정도에는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한번 보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건축적인 사고를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유치원의 세부 공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희실은 안전성과 방음 효과를 고려하여 바닥의 소재를 선정해야 되겠죠. 애들은 콩탕콩탕 뛰니까요. 맞네요. 두 번째, 화장실은 교실 내부 또는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되겠죠. 아이들은 얼른 화장실 가야 됩니다. 냄새나니까 저 끝에 두게 되면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가까운 곳에 두고 교사가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봐줘야 돼요. 화장실 이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고요. 자, 맞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원장은 놀이터예요. 놀이공간입니다. 우리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 되면, 초등학교 되면은 운동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라고 표현 안 하고 유원장, 놀 유자, 동사 원자 써가지고요. 유원장이라고 합니다. 유원장은 정적인 놀이공간도 있고, 조용하게 앉아 소꿉장난하는데, 중간적 놀이공간도 있습니다. 뭐 미끄럼틀도 타고 뭐 이렇게 시소도 타고 동적 놀이공간도 있습니다. 넓게 펼쳐져가지고 왁 뛰면서 공놀이하고 그냥 뭐 축구도 하고 이런 것들. 그게 동적 놀이공간이에요. 이렇게 구별을 해서 공간을 구성을 합니다. 따라서 맞는 내용이네요. 네 번째, 개인용 물품이나 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는 필수 공간이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계획한다. 자, 일반적으로 창고는 필수 공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하필이면 유치원의 창고는요. 그냥 아무 물건, 쓸모없는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 아니라 교재용 창고도 있고요. 그죠? 교보제용, 막 재료 같은 거 있죠? 그런 창고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타 등등의 물품을 넣는 창고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얘를 찾는 것보다는 자, 얘 맞고 얘 맞으니까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얘의 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너무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안전성, 방음효과 중요한가?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겠어? 또 이렇게 보면은 화장실은 가까이 있으면 냄새나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유원장은 이 세 개였나? 아니 정적과 동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쓸데없이 깊이 생각하면은 이거 틀릴 문제예요. 그러나 편안하게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읽어가면서 건축적 또는 계획적 사고방식으로 해서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상적인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맞는 내용이에요. 왜요? 계산해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건축 계획은.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창고는 필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교실에 가까이 또는 교실 내부의 어느 한쪽에다가 꼭 계획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답은 4번이었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도요. 이런 부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항상 걸리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창고를 어디다 놓을까? 창고는 꼭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어느 정도의 물품을 여기다가 보관할까? 이거 예측하는 게 어려워요. 자, 읽어보세요. 6번이었고요. 7번 볼게요. 극장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 아레나형은 객석과 무대가 하나의 공간에 있으므로 배우와 관객 간의 일체감을 높여 아레나 형태는요. 가운데에 공연장이 있고요. 사방으로 쭉 관객이 앉아있으니까 일체감을 높이기 가장 좋은 형태예요. 그래서 일체감을 높여 긴장감이 높은 공연에 적합하네요. 맞네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로시니움형은 그림의 액자와 같이 관객의 눈을 무대에 쏠리게 해서 집중을 하게 해주죠. 관객을 쏠리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강연이라든가 연극 공연에 적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연장에 가면 보는 것이 바로 프로시니움 형태예요. 맞네요. 세 번째, 플라이 갤러리는 그리드 아이언에 올라가는 계단과 연결되며 무대 주위의 벽에 6 내지 9m 높이에 설치되는 좁은 통로. 맞죠? 우리 열심히 공부할 때 극장 건축할 때는 용어의 정의를 항상 끄트머리에 놓고 공부를 합니다. 자,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는 맞고요. 네 번째, 사이클로나마네요. 사이클로나마는 무대 천장 밑에 철골을 촘촘히 깔아서 천장 있고요. 그 천장 밑에 촘촘히 메쉬를 깔아가지고 철메쉬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매달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이 위에 이렇게 판때기를 걸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 1.8m 높이 정도 조금 더 높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철골을 촘촘히 깔아가지고 바닥을 형성하여 무대 배경이라든가 무대 조명기구 또는 음향 반사판을 매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뭘까요? 그리드 아이언이잖아요. 철골 했으니까 아이언이 나와야 됩니다. 아이런.
아이언맨이 왜 아이언맨이냐? 철판떼기로 만든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이클로나마가 아니라는 얘기죠. 뭐예요? 그리드 아이언이니까 얘가 시틀이다. 답은 4번이었죠. 자, 이 문제도요. 난이도 하예요. 하. 자, 그러면 지금 7번까지 일단 봤는데 7번까지는 어려운 게 단 1개도 없어요. 난이도는 중도 아니에요. 생각 오래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하예요. 그냥 다 하. 물론요, 앞쪽에 유치원에서는 조금 중정도의 생각해야 될 수준이지만 나머지 전부 다 하예요. 일단 7문제는 다 마쳤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뭐 고쳐 쓰는 거예요. 좋게. 개량 또는 건설하는 정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 난이도 상이에요. 상 중에서도 제가 볼 땐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을 못할 만큼 어찌 이 문제를 냈는지 조금 아이러니하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7번까지 보니까 전부 다 쉬운 문제예요. 전부 다 20문제, 7번까지, 20번까지 내게 되면 전부 다 100점 맞게요. 변별력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한두 문제 또는 많게는 3문제, 4문제까지도 박아놓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가 까다로운 것은요. 옛날 법, 옛날이라 그래가지고 뭐 1900년대가 아니라 불과 한 3, 4년 또는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내용이 변경이 전까지 이거 전부 다 정비사업에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개정이 되면서요. 어느 하나는 없어지기도 하고 어느 쪽에 편입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재분류됐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에서 이게 다 하나씩 들어있다가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포함시키고 하면서 3가지로 이제 딱 줄었어요. 그 3가지가 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 그 다음에 주거가 빡빡하게 빡시게 달동네처럼 들어있으니까 이걸 환경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주거, 환경. 이게 다예요. 이렇게 굉장히 간소화했어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낡은 집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통으로 해가지고 개발 형태로 하자. 그래서 재개발. 근데 묶음 단위에서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그 아파트를 정비합시다. 그럼 재건축. 오래된 달동네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재건축하려고 그러면은 이 조합을 모집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지역 만들기 어려워요. 집지도 별로고. 재개발하자니 묶어가지고 하려니까는 투자비가 안 나와요.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그냥 환경정비를 하자라는 이 3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얘네 나머지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2015년, 16년. 그러면 이것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또 많았어요. 줄었다, 늘렸다, 줄었다, 늘렸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뭐 새로 만들었다 하다가 결국은 3가지로 통합을 합니다. 3가지. 여기 안 들은 거면 찾으면 돼요. 자, 볼게요. 1번 재건축 사업 들어갑니다. 낡은 집들이인데 그 집들이 한 묶음으로 묶여있는 아파트 같은 거다. 그럼 재건축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연립주택 같은 것들. 그리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좀 편편하고 좀 땅값도 쌀 경우에는 기르면 공공투자 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이 어느 정도 주도할 수도 있고요. 공공이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사업. 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다가 편입돼 버렸어요. 어쨌든 환경 개선하면 되니까. 그렇죠? 길가에 있는 그런 주택들을 갖다가 정비를 하는 과정이 그냥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어쨌든 환경에 다 포함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원래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 분류 자체에서는. 근데 말은 씁니다. 말은 쓰는데 법제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이 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용어의 자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들어있고요. 따라서 답은 1, 2, 4번이 아닌 3번이 되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난이도로 볼 때는 상이에요. 상 중에서 상입니다. 특히 법을 잘 아는 사람조차도 이거 개정된 걸 확인 안 하면 못 찾아요. 저도 그래서 보고 이거 답이 없는데 딱 처음에 풀어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계획 자체 설계를 할 때는 우리는요. 설계를 할 때는 이거에 크게 관여를 안 했거든요. 큰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럼 재건축이니까 당연히 재건축 절차. 재개발한다 할 때는 뭐 어떤 사업주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사업주라든가 이제 건축 발주처라든가 이런 데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이니까 뭐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설계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조금 소단위로 투자해가지고 해보고, 뭐 그냥 가로주택이니까 늘상 해야 되는 거니까 했는데 많이는 안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많이 하는 사업체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가 보고서는 이상하다. 왜 이걸 냈을까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줄여버렸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제를 확인을 했더니 답은 3번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도 어려워요.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1000문제, 2000문제 풀면요. 저도 20개, 30개씩 다 틀려나가요. 오래 걸려요, 풀 때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단, 내가 어려우면은 다른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알고 풀지 못했다. 모르겠다 도저히. 그럼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그러면 나는 맞췄다 찍어서 다른 사람도 찍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고 이런 것들은요.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같은 것들 항상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와요. 두세 개는. 난이도 조정을 위한 상위 문제였습니다. 8번은요. 9번 문제 볼게요. 상점의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면 형식 중 환상 배열형은 자, 상점 건축 나오면 또 쉬운 거예요. 평면 형식 중에서 환상 배열형은 중앙에 소형 상품을 자,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진열대를 넣고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손님 와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큰 거 못 넣죠. 작은 거 넣는 거예요. 이런 중앙에다가 소형 상품을 넣고 벽면이 있으면 벽면에 큼지막한 거 전시를 하는 이렇게 대형 상품 진열하는데 적합합니다. 맞고요. 두 번째. 고객 동선은 가능한 한 길게 해서 상품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종업원 동선은 가능한 짧게 해야 되겠죠? 자, 맞네요. 세 번째, 측면 판매 방식은 이 대면 판매와 측면 판매를 우리 많이 얘기를 합니다. 대면 판매는 진열대를 넣고 서로 마주대해서 측면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옷가게처럼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판매 방식을 여기요 주로. 그래서 측면 판매 방식은 충동적 구매와 선택이 용이해요. 다 만져볼 수 있어요. 모자도 써보고 옷도 걸쳐보는 겁니다. 어우, 손님 잘 맞네요. 자, 우리가 옷가게 갔을 때 모자를 써봤어요. 어우, 손님 잘 어울려요. 그죠? 그 다음 모자 써봤어요. 이것도 잘 어울리네요. 옷도 입어봤어요. 어우, 손님 잘 어울리네요. 다른 옷도 입어봤어요. 이건 더 잘 어울리네요. 근데 살지 말지 고민을 해요. 한 두 벌, 세 벌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손님이 맨 먼저 본 거 이 안목이 있기 때문에 딱 눈에 들어온 거 그게 필이 꽂히니까 그걸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요. 우린 그렇게 속아서 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죠. 아, 두 번째 것도 괜찮았는데 다음에 가가지고 하나 더 사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충동적인 구매와 선택이 용이합니다. 측면 판매는. 그리고 판매원을 위한 통로 공간으로 인해 진열 면적은 감소한다. 진열 면적 감소하는 것은 대면 판매 방식이죠. 진열장 안에 되니까 이런 측면 판매 방식을 주르르륵 걸어놓거나 주르르륵 진열할 수 있기 때문에 진열 면적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돼요. 이번 회차의 문제는요, 보니까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보다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계속 문제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문제 출제 예언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그런 팁이에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답은 3번이었고요. 4번, 매장 계획 시 고객을 감시하기 쉬우나 고객이 감시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계획을 해야 되겠죠. 들어가자마자 날 감시하고 있어요. 기분 나빠서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럼 감시 하나도 안 하냐? 물건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감시받는 인상을 안 줄 만큼만 잘 감시하라는 거예요. 답은 3번이었고요. 자, 8번 문제는 어려웠지만 9번 문제는 또 다시 쉬워졌습니다. 난이도 하예요. 10번 문제 볼게요. 교육시설의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학교실은 실험 실습을 위한 전기, 가스, 급배수, 설비를 갖추죠. 실험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교육시설 할 때도 특별교실 형태를 이야기할 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미술실은 실내가 균일한 밝기, 이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미술실 같은 경우에는 남향으로 굳이 배치될 필요가 없습니다. 북향으로 배치돼가지고 그냥 직사광선 안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 항상 수업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음악실은 적당한 잔향 시간을 유지해야 되겠죠. 이것도 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네요. 보니까요. 더군다나 문제 풀이할 때 예상 문제에서도 똑같이 거의 똑같이 낸 적도 있었습니다. 음악실은 잔향 시간을 유지해야 됩니다. 잔향 시간이 길다 짧다에 따라서 길게 되면은 여운이 남아요. 짧으면은 명쾌하게 들을 수 있고 강연을 위한 그런 실이다라고 할 때는 잔향 시간을 줄여야 되겠지만은 음악을 취급하는 곳에는 적당한 잔향 시간 중에서 약간 길게 해줘서 여운이 남게 해주는 겁니다. 맞지요? 네 번째, 도서실은 학교의 모든 곳으로부터 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있도록 배치하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폐가식으로 운영한다. 이거 예상 문제 했었어요. 절대로 안 틀렸을 거예요. 전부 다 저랑 같이 수업을 한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요. 이 20문제 중에서 18문제는 가볍게 풀어요. 정말 다 설명했던 거예요. 개가시기로 해야 되겠죠. 폐가식이 아니라. 제가 왜 그렇다고 했어요. 수업할 때. 학교니까 그래요. 일반적으로 도서관 계획을 할 때에는 중요 문헌이 있어요. 고문서라든가 논문 같은 것들. 근데 학교는 어떻다 해서 학생들만 이용하잖아요.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따라서 개가식으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개가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놓는 방식.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난이도는 뭘까요? 하예요, 하. 자, 10번 문제까지 난이도 하하하 오다가 상 하나 있었습니다. 상 하나 있었어요. 쉽네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실내 공기질 관리 법령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공기오염물질에 따라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 문제가 어려워요. 이것도 난이도가 뭘까요? 상인데 상으로 갈 것이냐 상하로 갈 것이냐 성이에요. 그 상. 중도 아니에요. 어쨌든 상의 문제예요. 높은 낮은 수준인데 너무 어려운 그런 상상으로 위로 올라가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조금 생각해보면 풀 수 있는 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힌트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근데 이거 우리가 표로 해가지고요. 표로 해가지고 게다가 PM10, PM2.5 그 다음에 쭈르륵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량 ppm 해가지고 이거 한번 설명했었어요. 거기서 숫자를 외우라고 했잖아요. 대합실이라든가 이럴 때는 얼마, 그 다음에 뭐 체육관 얼마, 주차장 차고 얼마. 이 표에 보면 요 위에 있는 항목을 이야기한 거예요. 항목. 요게 있느냐 없느냐. 요게 요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때 권고 기준은 잘 얘기를 안 해요. 항상 유지 기준이 주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유지 기준을 얘기할 때 이 표예요. 이거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면은 이 문제는 상에서 하로 내려갑니다. 상하로 아니면 중급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거다 이러면 이제 상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유지기준 항목인 공기오염물질만 모두 고르면 했어요. 유지기준, 권고기준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당연히 유지기준이 셉니다. 유지기준은요 반드시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점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권고기준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정도의 권고예요. 따라서 유지는 굉장히 강력한 거다. 자 볼까요? 이게 바로 직면해가지고 건강에 확 나쁘게 하는 그런 것들부터 찾고 바로 느낄 수 있는 거를 찾으면 돼요. 그게 유지 기준에서의 그런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권고 기준은 막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 그게 있을 수도 있어. 그래 그거 환경이 나빠 정도로 하면은 권고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해한 건 알고 있는 유해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특별하게 제재는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 볼게요. 기억 미세먼지 어때요? 중국 쪽에서 막 모래먼지가 많이 와가지고 황사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창문 빨리빨리 닫아. 뿌옇다. 우리 바로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는 계속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요. 집안이. 따라서 미세먼지는 굉장히 중요한 권고기준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면 실내 공기이래요. 표에 보면은 요 맨 앞에 미세먼지가 있어요. 맨 앞에. 미세먼지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10과 2.5. 비교. 따라서 미세먼지는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니 한번 해볼게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맡으면 어떻게 돼요? 질식사할 수 있잖아요. 화재가 났어요? 그쵸? 그 일산화탄소가 많이 진 거예요? 죽어요. 아, 이산화탄소는 죽지는 않네요, 바로. 근데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고 산소량이 부족해질수록 어때요?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부족으로 해서 죽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산화탄소라든가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실내 공기의 그런 오염 원인이 되고요. 사망에까지 이른다든가 사망할 수 있을 것처럼 간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건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고. 그래서 일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는 유지 기준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을 ppm으로 해서 표시해서 이 표를 봤었어요. 그리고 디귿번에 오존이 있어요. 오존 문제예요. 우리 지구의 그 껍데기를 덮고 있는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덥고 뭐 기후 변화가 오고. 근데 우리 공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그렇게 감지가 되나요? 감지 안 되잖아요. 이 오존 같은 경우에는요. 유지 기준이라든가 권고 이거 권고한다고 그래가지고 오존 어떻게 해요, 그죠? 저 하늘에 빵꾸가 났으니까 빵꾸에 우산을 덮을 수도 없고요. 따라서 오존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내 공기 자체에서 이걸 조절을 못해요. 따라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보면 돼요. 따라서 이건 아니다. 그다음 리얼번에 라돈 침대 같은 거 이렇게 샀어요. 침대 같은 거 사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라돈 가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폐기 처리하고요. 포름알데히드 나오고 했다는 거죠. 근데 포름알데히드와 예를 들어서 라돈 비교해 볼 땐 포름알데히드가 훨씬 더 치명적인 우리가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죠. 따라서 포름알데히드는 유지 기준에 들어가 있지만 이 라돈 가스 같은 것도 이런 라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얘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고 기준으로 들어가요. 얘는 현재 유지 기준은 아니에요. 권고 기준에 들어있고요. 자, 성면 같은 경우에는 성면 문제되죠. 성면이 있으니까 해체할 때 성면을 해체에 대한 부분들이 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평상시에는 성면이 이렇게 먹어주고 성면이 막 성면가루가 날리고 이러지는 아니죠. 꼭 해체할 때 공사할 때 보면은 슬레이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날릴 때 호흡기 계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체할 때 중요하다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이 성면가루가 엄청나게 날리지 않아요. 따라서 이 성면 같은 경우에는 유지 기준이라든가 권고 기준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평상시에는 성면이 막 날리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기역, 니은, 비읍이네요. 기역, 니은, 비역 있네요. 답은 2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를 볼 때는 상에 속하지만은 실내공기질 오염 기준의 표를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항목대로 제가 짚어주고 하는 이 표를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는 쉬워집니다. 자, 11번 문제였고요. 난이도 일단 상으로 든다고 할 때 11번 문제까지 두 문제가 상이었네요. 12번 문제 볼게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를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에 인접되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는 지역망 고르면 했어요. 이 문제 난이도 하예요. 근데 열심히 따라서 공부 안 하고 혼자서 깨작깨작 되는 분들은요. 이거 이렇게 9m와 2분의 1만 외웠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틀려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분은 다 알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건축 법규 부분에 워낙 많은 수업량을 가지고 갔지만은 이거 언급을 해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준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과 그다음 일반 주거지역 두 개는 해당이 된다. 근데 준주거는 해당이 안 돼요. 준주거는 왜 해당이 안 되냐? 준주거는요, 주거 기능도 있지만은요, 상업 기능이라든가 이런 업무 기능도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는요, 굳이 뭐 제한을 해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 형식으로 해서 아주 양호하거나 또는 준수한 좋은 그런 환경을 편리한 주거 환경을 갖춰야 되는 이 두 가지에서 주거 환경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이 두 가지에서만 1조에 대한 사선 제한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기억본에 보니까 일정 전용 주거지역 있어요. 1종이든 2종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1종, 2종 다 전용 주거지역이니까 전용 주거지역 포함이 되죠. 3종, 3종이냐 2종이냐 상관없어요. 왜요?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일반 주거지역이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상관없어요. 따라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포함이 되고 디귿번의 준주거지역은 포함이 안 되고 준공업지역도 포함이 안 되고 답은 기역과 니은이니까요.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요. 난이도 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1조 사선 제한을 적용한다. 그리고 높이에 따라서는 9m 이하에서는 1.5m 뛰고 그 다음에 그게 넘어갈 때에는 2분의 1 이상 이격한다는 거 공부하면서 단서를 제가 쳤기 때문에 하일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중정도로 보면 돼요. 중정도로. 자, 12번 문제였고요. 13번 문제 볼게요. 사무소의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코어의 종류에는 자, 이 나오면 사무소 건축은 어쨌든 난이도는 하예요. 기본적으로 하예요. 이상한 데서 나오지 않으면. 법규에서 주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하예요. 이것도 하예요 보니까. 읽어보지도 않아도 하예요. 코어의 종류는 편신코어, 중앙코어 또는 중심코어, 독립코어, 양단코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별일 없이 그냥 맞네요. 두 번째, 코어는 내력 구조체의 기능을 수행하여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증대시키죠. 코어의 벽이 내진 구조로 한다면 그 내진 벽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높이 있는 건물을 버틸 수 있으니까 구조적인 안정성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개방식 배치한 형태입니다. 넓은 공간을 그냥 넓게 통으로 쓰는 거예요. 칸칸이 막 벽으로 막지 않고 쓰는 그런 형태가 개방식 배치이고 서열식으로 배치하는 그런 일반적인 개방식 배치가 있는가 하면은 작업의 흐름 또는 사무의 흐름 또는 업무의 흐름에 따라서 좀 재배치하는 그런 형태가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에요. 따라서 개방식 배치의 일정이고 업무 환경에 따라서 공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네 번째, 복도형 사무실은 한 장소에서 책상과 시설을 서열에 따라 배치하고 한 장소라고 했어요. 넓든 좁든 하나면 통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한 장소에서 라고 할 때 벌써 개방식이에요. 한 장소에서 책상과 시설을 서열에 따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 쉬운 형식은 복도형이 아니라 개방식이에요. 개방식 배치.
서열에 따라서 배치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방식이고요. 업무의 흐름에 따라 배치하면 다시 개방식의 일종인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 되고요. 그럼 복도형 사무실은 뭐냐라는 거예요. 복도가 있어요. 코리도 오피스니까. 복도가 있으면 복도를 왜 두는 거예요? 방을 칸칸이 만들려고 이 방으로 가기 위해서 복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결국은? 복도형 사무실은 개실형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개실형. 답은 그래서 4번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설명은 개방식 배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뭘까요? 하예요, 하. 자, 13번이었고요. 14번 볼게요. 그림은 한국 전통 건축의 기법을 표현한 것이다. 가에서부터 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생각에 따라서 난이도 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난이도 하입니다. 이것도요. 왜요? 제가 이 그림 딱 보면서 이 그림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림? 이 그림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 그림 가졌어요. 이 그림.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렇게 안으로 굽어져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본 배치 형식에서 볼 때는 이 처마가 끝 모서리 있죠. 이 충혈선, 이 끝으로 오는 이 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후림이라고 그랬잖아요. 후림. 그래서 가는 후림이에요. 후림이고 후림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후림이고요. 내려와서 이제 인면으로 볼 때는요. 인면에서요. 자, 기둥부터 볼게요. 밑에부터요. 기둥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기둥은 거의 수직으로 섰다. 근데 바깥으로 가서 약간씩 눕힌다 그랬어요. 약간씩 눕혀가지고 안정되게 보이게. 수직으로 세우면 얘가 바깥으로 삑 하고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따라서 안으로 약간 쏠리게 만든다. 그러면 안 쏠림이네요. 그럼 나는 안 쏠림. 그 다음에 이건 다네요. 다. 이거 다가 안 쏠림. 나는 여기 있네요. 여기 이 끝으로 오면서 기둥을 점점 높여요. 높이 기둥을 가져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처마를 올릴 수가 있겠죠. 일부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마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처마선을. 그래서 이렇게 치켜 올립니다. 귀 부분, 요 부분을 이 귀때기예요. 내 귀.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귀를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귀를 솟게 만들었으니까 귀, 소숨이라고 했잖아요. 다 그림 가지고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요만큼이 귀퉁이에 기둥이 요만큼 올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쳐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간다.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조로라고 했습니다. 이거 찾으면 돼요. 후림, 귀소슴, 안솔림, 조로 순서대로 하는데 보니까는 후림이 여기 하나 나왔어가지고 답을 떡하니 쓰면은 이것이 틀립니다. 왜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후림이라고 하는데 허리 부분처럼 짤럭하게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후림이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후림이다 해서 안허리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리처럼 짤럭하게 들어오는 이 부분. 이렇게 허리떼기예요. 이거 허리잖아요. 얘를 갖다 이렇게 세워놔보세요. 그럼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발이라고 생각할 때 이 몸통으로 볼 땐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싹 잘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싹 들어가고 싹 들어갔죠. 그래서 허리 부분은 안쪽으로 곡선화시키는 안허리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조로 쪽은 조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치켜 올라가니까는 이렇게 올라가는 앙이라 그래요. 우러를 앙자 써가지고 그래서 우러러 본다라는 우러러 봐가지고 높이 치켜 올리는 이 부분을 곡선이니까 앙곡이라고 합니다. 곡은 곡선일 듯해요. 곡선이라는 거예요. 직선이면 앙직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여기도 안쪽으로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니까 안허리 곡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직선이면 안허리 직이라고 하게요. 그렇죠? 따라서 답은 안허리곡 그리고 기소슴 안솔림 조로인데 이거는 앙곡 곡선 이렇게 곡선 여기도 이렇게 곡선이니까 곡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쉽게 풀려고 그러다가 틀리니 깜빡 틀리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것은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두 개는 알잖아요. 그렇죠? 요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나하고 다는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용어는 좀 달라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소슴 부분과 그 다음에 안 쏠린 부분 찾아가지고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이 될 거니까요. 이 나머지 용어에 대한 부분만 잘 생각해 보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거는 난이도 그냥 중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요. 원래 한데 중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상 2개, 여태까지 중 2개가 나온 거예요. 이제. 자, 14번 문제였고요.
15번 문제 볼게요. 주거시설의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주거시설 나오면은 쉬운 문제예요. 난이도 하예요. 보나마나. 1번 평면계획 시 생활행위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취침공간과 식사공간을 분리하죠. 식침분리공간, 식침분리원칙이죠. 맞고요. 두 번째, 동선의 3요소인 빈도, 속도, 궤적을 고려하여 바로 틀게 놨습니다. 동선의 3요소는 뭐예요? 속도와 빈도와 궤적이 아니라 뭐예요? 중이잖아요. 벌써 틀려요. 그래서 난이도 하예요. 궤적은 뭐예요? 궤적 자체가 동선이에요.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하는 그 궤적 자체가 동선인데 이게 또 나왔어요. 동선. 속도와 빈도와 하중을 고려해 침실, 테라스, 창고와 같이 속도가 만약에 높은 구간이 있다. 속도가 높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요. 거기다가 가구를 배치하면 어떻게 된다? 장애가 생겨요. 다 가구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쉽네요. 3번 향에 따른 배치 계획을 할 경우에 북쪽은 종일 햇볕이 들지 않고 북풍을 받아서 춥지요. 춥지만 조도가 균일하여 아뜰리에 같은 작업실을 두기가 용이합니다. 오케이. 네 번째, 개인생활 공간, 공동생활 공간, 가산노동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세 개의 생활 공간으로서 동선은 상호 분리해서 간섭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맞네요. 동선의 원칙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수업을 할 때요. 동선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거건축을 우선해가지고요. 주거건축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고 나머지 어느 부분에서든지 간에 동선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항상 강조합니다. 난이도 뭐다? 하예요. 이것도요. 난이도 하예요. 자, 16번 문제 볼게요.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법이 나왔으니까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거 쉬워요. 왜요? 제가 이 시험 전에요. 항상 끝마무리 해가지고요. 예상 문제도 풀어보고 기출문제도 풀어봐요. 그럴 때 이 부분 문제를 제가 냈었어요.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그리고 설명 딱 해줬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라고 했는 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뭐가 있고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 뭐가 있고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뭐가 있고 제가 노인복지시설에는 뭐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분류만 잘 해두세요 라고 했어요. 그 문제예요. 바로 똑같은 문제예요. 1번 볼게요. 1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에요. 의료니까는 어때요? 병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봐요. 이 병원처럼 진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다. 요양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양. 몸이 아픈 분들을 거기서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의료예요. 요양. 오케이. 그 다음 맞네요. 두 번째.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 여가라 그랬어요. 생활하는 게 아니라 노는 거예요. 여가예요. 여가 활동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계시다가 어디 가세요? 나 경로당에 앉아가지고 좀 할매들이랑 놀라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경로당에 앉아서 놀다가 갑자기 또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저기 복지회관에서 뭐 노래도 가르쳐준대. 복지회관 갑니다. 좋네요. 복지회관 가서 또 이렇게만 노래도 가르쳐줘요. 그럼 옆에 노래교실도 있으니까 뭐 노인교실에서 뭐 붓글씨도 가르쳐요. 꽃꽂이도 가르치고 노인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노인 교실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여가복지지만은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노인 공동 생활에서 생활 여가로 이야기를 할 때 여가복지시설인데 생활로 들어간다? 아니죠. 노인 공동 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동 생활 가정이에요. 공동 생활점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에요. 이거는 주거에 관련된 거예요. 주거 여가가 아니라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자, 나머지 볼게요. 답은 2번이고요. 3번. 노인 주거복지시설 중에서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양로시설, 자, 양로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생활하는 거예요. 여기 요양한다라고 할 때는 의료로 들어가고 여가가 있어가지고 뭐 노래도 배우고 뭐 한다라고 할 때 경로당이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여가복지시설이고요. 이거 맞고요. 네 번째, 제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제가 노인복지시설인 거는 제가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가족이 없어요. 아니면 가족이 항상 나가요.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집에서 집처럼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장기간 입소시켜가지고요. 그냥 보호하면은 생활하듯이 보호하면은 주거복지시설로 들어가는데요. 장기간 하다가 치료를 해야 되면은 의료복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양시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자, 길게 설명했지만요. 이거 간단하게 풀 수 있던 거였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면 되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게요. 엄청나게 효과적입니다.
논의 수업 시간 얘기입니다. 아이, 건축계획 혼자서 대충 공부해도 뭐 한 80점은 맞아. 자, 근데 저랑 같이 열심히 하면은 90점이에요. 10점 더 맞는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요, 두 개를 뭐 억지로 그냥 맞추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쉬운 과목이니까요. 두 개 더 맞추면 돼요. 또 만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건축계획도요, 쉬우니까는 그럼 평균 점수가 95점 나오게요? 안 그렇습니다. 건축계획도요, 문제 풀어보고 평균 점수 내면은요, 수험생들 이렇게 평균에서 볼 땐 70점대예요. 72점, 막 이거 75, 70에서 75 사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80점대 이상으로는 30% 이내로 들어와요. 30% 이내로. 그리고 90점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약 한 10% 돼요. 우리 10%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16번 문제였고요. 이건 하예요, 하. 매번 공부하기 때문에. 17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넉트의 배치 방식은 했어요. 우리 또 해피해요. 제가 그림 이렇게 딱 하면서 설명을 다 해줬어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것도 하예요, 하. 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설비가 저렴하다. 덕트 스페이스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볼 때 N은요, 이 덕트는 공주 설비예요. 건축 설비 중에서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편하고요. 제가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렇게 덕트가 있고요. 이 덕트를 연결을 할 때 이렇게 덕트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취출구 이거 설명을 할 때 이거 뭐예요? 긴 선이 있어요. 긴 선으로 해서 작은 선으로 갑니다. 짧게. 자, 얘는 간선이고요. 얘는 지선이에요. 이렇게 도루처럼 만들어진 거. 그래서 간선을 통해 가지고 짧게 취출구로 연결한 게 바로 간선 덕트 방식이고 가장 간편하다고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덕트도 한 줄로 쭉 가다가 짧게 연결되기 때문에 덕트로 사용되는 면적 자체가 적어져요. 라인도 짧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선 덕트예요. 따라서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설비가 저렴하고 덕트 스페이스가 작은 것은 답은 그냥 그대로 간선 덕트 방식이에요. 답은 나왔어요. 자, 그리고 1번에 보면은 개별 덕트 방식이 있어요. 개별 덕트 방식은요. 여기 6개의 취출구가 만약에 있다라고 할 때 N은 여기서부터 이 6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요렇게 한 줄. 얘는 한 줄로 가가지고 조금씩 짧게 하는 얘는 한 줄씩 계속 다 이어야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덕트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별 덕트가 그래요. 운전하기도 어려워요. 따라서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환상 덕트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여기 덕트가 있고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을 때는 환상 덕트는요. 덕트를 빼가지고 쭉 다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쭉 다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한 라인, 이쪽도 한 라인에 가야 돼요. 얘는 한 라인에서 짧게 가는데 얘는 라인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덕트가, 스페이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길어지게 되고요. 이게 빙 돌아니까 환상이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원형 덕트 방식은 덕트의 모양이 동그랗게 생긴 원형 덕트예요. 네모나게 생겨서 가잖아요. 그럼 각형 덕트예요.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이건 관계없고. 그래서 답은 간선 덕트 방식이었고 이 그림 교재에도 나와요. 우리 교재에도. 그래서 제 교재 책은 이쁘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막 이쁘게 다듬어가지고 딱 보면 와, 이 책 이쁘다는 아니에요. 딱 보면은 한 뭐 80년대 책밖에 안 돼 보이는 내용, 그 80년대밖에 안 되는 수준 책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내용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자, 이것도 난이도 하예요. 하.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17번 문제였고요. 18번 문제 볼게요. 건축 법령상 건축물의 승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어요. 1.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요거 중요한 게 포인트.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불연재료로만 하라 아니면 불연구조라든가 내화구조로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내화구조로 해야 돼요. 내화구조로 된 그런 구조로서 구획을 하고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인 단일 구조로 연결합니다. 한 바퀴 쭉 올리는 겁니다. 맞죠? 두 번째, 층수가 30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으로 합니다. 30층 이상이 됐고. 그 다음에 3번 비상용 승강기에 승강장에는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비상용 승강장에서는 채광이 되는 창문이라든가 채광이 되는 창문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 전원에 의해서 조명 설비를 해 주어야지. 그래도 만약에 화재가 나서 불이 다 꺼지면은 비상용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밝게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밝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별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완전히 안쪽에 들어있어가지고 외부에 창을 달 수가 없을 경우는 그때는 예비전을 설치하는 거예요. 불이 딱 켜지게. 네 번째,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얘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헷갈릴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숫자는 잘 틀리게 안 내요. 저거 뭐 40층이겠어요, 50층이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보면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비상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비상시에 사용할 때는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고 화재가 났을 때 피난을 하거나, 진짜 극히 일부 사람이 피난을 하거나, 원래 피난 용도는 아니지만은, 또는 소방관들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화재 진압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렸는데 연기가 꽉 차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창이 있으면은 최소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서의 연기는 배출돼요, 밖으로. 안 달아두는 게 아니라 달아두는 게 좋아요. 실내에 접해서 완전히 폐쇄되지 않는 이상 외부와 접해있다, 외기와 접해있다 할 때는 창문을 뚫어가지고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해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이 문제는 난이도는 중이에요. 중짜리. 근데 이것도 법규할 때 제가 피난용으로 해서 승강기라든가 또는 계단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중으로 할게요. 중으로. 자, 18번 문제 4번이었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쉽다라는 거. 중정도고요. 이제 중정도의 문제가 4개 나왔어요. 상위 2개 나왔고요. 19번 문제 볼게요. 병원의 형태에 따른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직 고층의 병원은 도시지역에 충분한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 어려울 경우에 수직으로 높게 올린다라고 할 때는 수평으로 해서 넓게 놓지 못하는 경우, 즉 땅값이 비쌀 때는 그냥 작은 땅에다가 높이 올리기 나요. 그래 이 경우에요. 충분한 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적합한 게 수직 고층으로 만드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도심지에 지어지는 그런 고층형의 블락 타입의 이런 병원이에요. 맞고요. 두 번째, 분관형은 평면 분산식으로, 분관형은 공간을 이렇게 건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을 쭉 벌려놓은 거예요. 분산했죠. 그래서 평면 분산식으로 저층 건물이 일반적이고 채광이나 통풍 조건은 당연히 좋지요. 그렇죠?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분관식이라고 해요. 저건 집중식이고요. 세 번째, 기단형은 해서 기단형이라는 거 못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밑에 단이 있고 위에 단. 우리가 뭔가 기둥을 세울 때 기둥 밑에 두는 것을 단이라고 하잖아요. 기단. 건물 있을 때 큰 건물 있으면은 그 건물 밑에다 널쩍하게 두는 거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하잖아요. 단이라고 그래. 단. 기초가 되는 단단한 그런 부위가 돼요. 기단형은 넓은 저층동 상부에, 자 그러면 기단형은 이렇게 넓은 저층형 있어요. 상부에 고층형 동물, 그럼 이렇게 계획을 했다 라는 거죠. 도심지에는 수많은 그런 집중형 형태의 건물들이 이런 형태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형의 일종으로 보면 돼요. 저층동의 공간은 배치가 자유롭지 못하다. 고층동 같은 경우는 2번 실이 있기 때문에 평면을 계획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타이트하지만은 이 아래는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외래 진료부라든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층동은 넓은 공간에서의 평면이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자유롭죠. 한번 이렇게 가보세요. 넓은 데 가면은 1층에 들어갔을 때 로비에서 넓게 쓰고 저기는 뭐 계산하는데 저기는 뭐 앉아서 쉬는데 저기는 편의점도 있잖아요. 공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저층동 아래에 있는 거. 따라서 답은 3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요. 4번 다익형은 분관형과 기단형의 절충형 형태로 해서, 그래서 여기는 집중식을 얘는 기단형으로 표시한 것 뿐이에요. 각 부분 간의 긴밀한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다익형이에요. 날개를 쭉 펴가지고 쭉쭉 벌려놓은 거예요. 가운데 쪽은 높게, 바깥쪽은 낮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런 게 다익형이에요. 자, 이 문제는요. 우리 공부를 할 때 잘 이야기를 듣고 계획할 때 제가 이런 얘기도 했긴 했어요.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하예요. 그러나 그냥 잠깐 슬쩍 넘어갔다. 근데 기단형이라는 걸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어떤 건축적인 사고로 해가지고 밑에 단이 있고 그 밑에 저층이 올라가고 고층 막 이런 설명을 잘 모른다. 즉 어떻게 보면요. 건축 전공한 사람들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건축 전공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설명을 잘 들은 분들은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이것을 빨리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왜? 특별한 생각이 많지 않아요. 이런 형태일 거 아니야 이런 것. 그래서 이것은 난이도는 어쨌든 중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이것도 하수준이에요. 자, 답은 3번이었고요. 자, 차분하게 단순히 문제만 이건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20번 문제 볼게요. 20세기 국제주의 국제주의 양식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가와 그의 작품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런 요약도 제가 하는데 만약에 제가 맨 마지막에 특강을 들은 분들, 특강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들어가는 그러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 안 틀렸을 거예요. 야 이거 나왔네.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 이거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이것도 난이도 하예요. 왜 그런지 볼게요. 20세기 국제주의 건축 양식이라고 했어요. 뭐 국제주의니까 국제주의 아닌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국제주의 건축을 내놨을 거니까. 그런데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자, 국제주의 양식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가, 국제주의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라든가 모르고 올비제라든가 그런 사람들, 또 월터 그로피우스, 볼터 또는 발터 그로피우스, 미스 반데오로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고 그의 작품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터 쿡 로비하우스. 피터 쿡, 벌써 답이 나왔어요. 제가 누누이 설명하는데 항상 제일 먼저 아키그램을 설명할 때 근대에서 넘어서 현대 건축에서요. 1950년대, 60년대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일본원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볼리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양 같은 경우는 아키그램 비슷한 성향인데 조금 틀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피터 쿡 앤스탄스 시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고처럼 만들어가지고 쭈르륵 해서 막 움직이는 거, 오징어 모양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피터 쿡은 당연히 국제주의 양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피터 쿡 딱 읽자마자 국제주의 건축 양식이 아닌디? 1900년대가 아니라 이미 1950년, 60년대 넘었는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로비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설명을 할 때에도 이 사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답은 1번이에요.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두 번째, 르꼬르비제는 빌라사부와 이건 뭐 아주 가장 표준적인 그런 설계죠. 그리고 말터 그레피우스는 바우하우스. 자기가 직접 학교를 합병해가지고 공예학교를 합병해서 만드는 학교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요. 교장 선생님 되죠. 그 다음 미스 반데로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언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 그래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파빌리언 중에는 서양은 파빌리언이라고 하고 한국으로 볼 때 정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좋고 느낌이 좋은 거. 벽면으로 이루어졌지만 기둥으로 해서 딱딱 막아가지고 완전히 폐쇄된 게 아니라 전시 공간도 있고 막 앉아서 쉴 수 있는 앞에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수공간도 있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미스 반데로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답은 1번이고 뭐 보나마나 하예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0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네요. 다 풀어봤죠?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쭉 보니까요.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상에는 딱 상문제로 2문제예요. 그쵸? 2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중정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게 3개였어요. 자, 그럼 2개에다 3개도 하니까는 5개죠? 나머지 15개는 뭐라고 했어요? 전부 다 하라고 했잖아요. 하. 자, 그럼 같이 공부한 분들은요. 최소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요. 15문제는 맞췄죠. 그쵸? 이미 75점 넘어요. 자, 그리고 중정도의 문제는 조금만 생각하면 같이 공부하는 분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그 3개 다 맞췄어요. 그럼 몇 개 맞춘 거예요? 18개 맞춘 거예요. 그럼 몇 점? 90점이에요. 그리고 상해 문제 2문제 중에 하나만 맞춰도 95점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랑 공부한 분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요. 꼼꼼히 같이 열심히 적어도 6개월 이상, 8개월, 9개월, 10개월 공부한 분들은요. 또 한 해 더 한 분들은 거의 95점 맞았을 거예요.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한 분들은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번에 이 기회에 잘 합격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에 또 공부할 사람들은 이렇게 정도 나오는구나. 우리 같이 공부하면요. 긴 시간 동안이지만은 그 긴 강의 속에서 다른 별도의 복습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수업 시간에서 85나 90점은 맡아놓은 점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희망차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봤고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앞으로 준비할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